안녕하세요. 지원전쌤이요. 오늘은 세계사 9강 신앙로개척과 절대왕정 파트입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신앙로 개척은 진짜 신앙로 개척,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신앙로 개척, 그리고 신앙로 개척의 결과로 대서양 상강무역, 그리고 아메리카 문명까지 살펴보면 됩니다.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신앙로 개척이 많이 나오고, 대서양 상강무역은 평가원에서는 아직 등장해본 적이 없어요. 교육청 모의고사에 간간히 나오고, 아메리카 문명은 평가원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아요. 무슨 소리야? 그냥 구분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절대왕정은 여긴 절대왕정의 배경 특징이고, 역시 서유럽 절대왕정. 이 절대왕정은 인물의 업적을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절대왕정 왕별로 업적, 서유럽 동유럽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딱 요건 요거다 이렇게 구분해서만 알아두면 절대 어렵게 등장하지 않으니, 자, 그럼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자, 신항로 개척. 신항로 개척이 뭐냐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거야. 그래서 뭘 발견하냐면, 아니야, 발견도 아니야. 그러니까 뭘 찾아내냐면 아메리카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신대륙 발견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지. 신대륙의 발견이라는 표현이, 아메리카는 옛날부터 있었어. 사람도 살아. 근데 그냥 얘네들이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찾은 거지. 그게 없던 걸 찾아낸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신대륙 발견이라는 표현은 지극히 유럽 중심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없어졌고요. 신항로 개척,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서 아메리카 가는 항로도 개척하고 아시아 가는 항로도 개척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신항로 개척이. 아시겠죠? 그래서 유럽의 생활 환경이 넓어져요. 예전에 아시아면 요 동쪽밖에 없었어. 중동 쪽, 서아시아 쪽. 근데 이거를 중국이랑 인도까지 확장하고 아메리카까지 확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신항로 개척의 배경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첫 번째, 동양 산물에 대한 수요. 동양, 인도에서 넘어오는 향신료 비단 도자기 이런 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게 주로 중국이랑 인도에서 넘어오면 서아시아를 거쳐서 한번 유럽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무 비싸져요. 아시죠? 여러분, 이 먼 거리를 가져다 오는데 얼마나 비싸게 팔겠어요, 중간 상인들이? 그쵸? 그래서 우리도 해외에서 오는 거면 운송료 붙고 해서 좀 더 비싸지잖아. 그래서 너무 비싸. 이거 좀 싸게 직접 갔다 올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동방에 대한 호기심.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로 이런 책이나, 저기 동쪽에는 뭐가 산대. 용인가 이런 전설이 있어요. 프레스토 존의 전설. 막 이상한 뭐가 신비한 뭔가 산대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지적 호기심도 있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동양 산물을 오스만 제국 이탈리아 상인들이 여기서 꽉 틀어막고 있는 거야. 자기들 다 쥐고 있어. 직접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잖아. 그럼 오스만이랑 이탈리아 애들이 중간에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걔네들을 거쳐요. 그러면 가격이 역시 배로 뛰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유럽에 있는 애들은 너무 비싸. 그러니까 직접 찾아 나서는 거지. 얘네들 중간 상인 없으면 좀 더 싸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원거리 항해술도 발전해. 지리학, 천문학, 선박 제조 기술, 배 만드는 기술, 그리고 조선술, 나침반까지 발달해서 이제 원거리 항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불리한 에스파냐, 포르투갈. 그러면 얘네들은 이 지중해 끝에 있잖아. 그럼 어떤 의미예요? 제일 비싸게 받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비싸니까 직접 찾았다 나서 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공부하는 방법은 이게 포르투갈이다, 이게 에스파냐다를 먼저 공부하고 각 인물에 대한 업적까지 알아둬야 돼요. 이제 조금 딥하게 가면 인물이 어떤 항해를 했는지까지 알아야 돼요. 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는 얘네가 포르투갈이다, 얘네가 에스파냐다, 이렇게 정도 나오니까 일단 얘네가 에스파냐인지 포르투갈인지 먼저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 인물들의 업적까지 알아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포르투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인물은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름 어렵죠? 처음부터 다 외울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 하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저라고 처음 봤을 때 바로 외웠을까? 아니죠. 저도 몇백 번, 몇천 번 봤으니까 이렇게 딱 보고 외우는 거죠. 알겠죠? 이 사람은 포르투갈 엔히크 왕자라는 인물이 후원을 해줘.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거야, 배나. 그럼 뭘 발견하냐면 아프리카 희망봉을 발견해. 여기가 희망봉이에요. 왜 희망봉이냐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 갔더니 이쪽으로 갔더니 막혀있어. 다시 가. 여기도 막혀있어. 이렇게 가. 여기도 막혀있어. 이렇게 갔더니 드디어 꺾어 들어갔다. 드디어 우리의 희망이 보인다 해서 희망봉이라는 이름을 달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포르투갈부터 여기까지 와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입니다. 두 번째가 바스쿠 다 가마예요. 이 양반은 이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희망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거쳐서 인도 여기 캘리컷 여기 보이죠? 여기 코지코드라고도 다시 코지코드라고도 부르는데 바스코 다마가와가 직접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인도 항로 개척, 인도와 무역할 수 있는 항로를 개척해요. 그리고 인도와 향신료 무역을 직접 포르투갈이 다 장악하죠. 인도 향신료 직접 이제 포르투갈에 갖고 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이제 싸게 향신료, 대표적인 향신료가 후추거든요. 드디어 싸게 후추를 먹을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에스파냐 보겠습니다. 에스파냐는 제일 유명한 콜럼버스가 등장합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스페인 사람이 아니야. 에스파냐 사람이 아닌데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에스파냐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제가 인도 갔다 오겠습니다 했는데 인도는 막상 못 가고 여기 가. 여기가 뭐냐면 여기 아메리카 옆에 여러 섬들 있죠. 이 섬들에 도착한 거야. 근데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여기가 인도인 줄 알았어. 어쨌든 그래서 인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인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지역 이름을 서인도 제도라고 불러요. 서쪽에 있는 인도라 해서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고 콜럼버스는 결국 서인도 제도만 갔다 오게 됩니다. 마젤란 일행을 데리고 세계 일주를 나서 이렇게 가가지고 남미 먼저 돌아서 태평양 거쳐서 이렇게 와. 근데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죽어. 원주민이랑 싸우다가. 그래서 나머지 일행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에스파냐까지 왔다. 자,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뭐다? 지구는 둥근 것이다 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누가? 마젤란이.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까지 성공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신항로를 개척한 이후에 아시아, 아메리카를 자기들 식민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식민지는 제국주의랑 엮어서 선지로 자주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르투갈 식민지다. 요게 에스파냐 식민지다까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아에서는 인도의 고아라는 지역을 포르투갈이 식민지로 차지했고요. 말레이시아엔 물라카. 동아시아는 학생들은 들어봤죠? 중국에는 마카오. 서아시아에는 호르무즈라는 항구를 식민 지배해요. 그리고 남아메리카에선 브라질을 포르투갈이 차지합니다. 그래도 에스파냐는 아시아의 필리핀. 그리고 남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 빼고 다 에스파냐가 차지해. 이건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멕시코, 베네수엘라,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근데 여러분 이거 에스파냐 거로 다 외우지 말고 그냥 포르투갈, 남미에서 브라질 빼면 다 에스파냐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닌 나라도 있지만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물어봐. 아시겠죠? 그리고 볼리비아에서 지금의 볼리비아거든요. 포토시 은광을 개발해. 은광이 철철 나와. 그래서 그 은을 가지고 많이 유럽으로 끌고 와서 화폐로 씁니다. 무역할 때도 많이 쓰고요. 즉 아메리카 문명을 파괴하는데 아메리카 문명은 주로 멕시코에서 발달해요.
이 두 개의 문명, 아스테카 제국은 멕시코, 잉카는 여기 페루 이쪽이거든요. 우리 교과서에 배우는 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에스파냐 애들이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코르테스라는 군인이 아스테카 문명을 파괴하고요. 피사로가 잉카 문명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아코피카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집니다. 그렇게라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랑 서로 남들보다 빠르게 식민지를 차지하다 보니 또 싸우겠죠. 여러분, 식민지 차지하면 네 땅 내 땅 하면서 결국 싸우게 돼. 한치 땅이라도 더 얻고 싶잖아. 그러다 보니 싸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요. 딱 요 선을 그어서 조금 더 왼쪽. 어쨌든 여기 지금 브라질 땅은 포르투갈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에스파냐가 차지하는 걸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약도 평가원 시험에 등장한 적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시나로 개척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시나로 개척의 결과. 자, 시나로 개척의 결과. 무역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해요. 자,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무역을 했기 때문에 지중해가 발달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는 얘네들이 직접 대서양 가서 인도나 남미로 무역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서양 중심의 무역이 발달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대서양 상방 무역이 발달해. 누구랑?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자, 요거는 이 과정을 이해하면 너무 쉬워. 알겠죠?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말고 과정을 이해하는 거야. 유럽 애들이, 특히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이제 남미에서 대규모 플랜테이션 작물을 재배해. 플랜테이션 작물은 뭐냐면 대농장을 활용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거야. 그냥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미국 농장, 유럽 남미 농장,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도 없어. 너무 넓어가지고 그 땅이 애초에 넓으니까 진짜 어디 시 하나만 할걸요. 대한민국 시 하나만 다 농장이야. 그래서 걔네들은 농사할 때 비료 뿌릴 때 사람이 직접 못 뿌리고 헬기를 동원해서 막 하늘에서 뿌려요. 어쨌든 막 그만큼 넓어. 그래서 그 농장 잘못 들어가면 길 잃는다는 소문도 있어. 평생 못 찾는데요. 그만큼 넓은데, 그러면 그만큼 넓으면 뭐가 필요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지. 지금이야 헬기로 뿌리지만 옛날에 다 사람이 했겠죠. 그래서 노예가 필요해. 근데 이제 아메리카, 북미든 남미에서든 무역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만은 부족한 거야. 어디서 사람을 데리고 오냐?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노예죠, 노예. 유럽 애들이 아메리카에서 쓸 노예가 필요하니까 그걸 아프리카에서 데려와. 그 대신 총이랑 직물, 철 같은 거 먼저 팔아. 그럼 얘네들이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로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아메리카에 살던 농장주들은 이걸 유럽에서 흑인 노예를 받을 때, 아프리카 노예를 받을 때, 설탕, 커피, 담배, 이거 아메리카에서 많이 나는 거거든요. 모카 등 이런 걸 유럽으로 판매해요. 그리고 흑인 노예를 대신 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의 흑인 노예들이 이때부터 건너가서 살아요. 16세기,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어마무시했죠. 이 끌려간 흑인 수만 해도 얼마인지 몰라. 너무 많아. 몇 천만이 넘고요. 가서 잔인하게 노동 당한 거 말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격혁명, 상업혁명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메리카, 아까 얘기했듯이 특히 에스파냐가 볼리비아에서 포토신광을 개발해. 그러니까 남미에서 은이 나오는 은광을 개발해서 금이나 은이 많이 유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유럽 내에 이런 물가가 상승해. 여러분, 이 화폐가 많이 들어오면 왜 물가가 상승하는지 알아요? 지금 우리가 최고 화폐가 5만원이잖아. 이거를 최고 화폐를 갑자기 500만원짜리 1, 10, 100
500만 원짜리 화폐를 찍어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레드불 하나 사 먹는다고 치면, 레드불 하나 사고 이거 건네줘. 그러면 편의점 사장님은 얼마를 거슬러 줘야 될까? 한 490 얼마를 거슬러 줘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원 가려다가 너무 귀찮아서 오늘 택시를 타려고 했어. 택시 기본요금 한 5,000원 하지 않나? 4,000 얼마죠? 너무 비싸던데? 어쨌든 간에 택시 타서 기본요금 나오는 거리만 갔어. 네, 택시 요금이 5,000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요금만 되는 거리를 갔어. 근데 이제 내 돈 지갑에는 500만 원짜리밖에 없네? 이걸 내. 그러면 택시기사님은 또 얼마를 거슬러 줘야 돼? 한 490 얼마를 또 거슬러 줘야겠죠? 이게 번거로우니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예시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 예시고, 경제학적으로는 화폐의 량이 늘어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요. 화폐도 너무 많으면 화폐 자체만의 가치가 희소되는 거야.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반대에 있는 물건이 더 희소해지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이건 뭐 경제학적으로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어쨌든 결국 물가가 올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봉건영주가 몰락해. 봉건영주는 왜 몰락하냐면 우리 중세 경제 변화에서도 배웠듯이 이때부터는 동전으로 세금을 받아, 화폐로. 그런데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죠. 봉건영주는 물건값이 너무 비싸져서 몰락해. 아시겠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대신에 물건을 직접 파는 농노는 직접 밀을 팔잖아요. 농노라든지 물건을 직접 파는 상공계층이 큰 이익을 얻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업혁명은 뭐냐면, 대서양 무역, 신화로 개척 이전에는 지역 단위에서만 무역을 한 거야. 뭐 서유럽이면 서유럽끼리, 지중해면 지중해끼리, 아시아끼리만 무역을 했어. 근데 이것이 신화로 개척 이후엔 전 세계가 무역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전 세계가 무역을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제도, 주식, 금융, 보험, 어음 이런 게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렇게 전 세계가 같이 무역을 하게 된다. 신화로 개척 이후엔.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신작물이 많이 유입돼요.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는 감자, 고구마, 담배, 옥수수, 토마토, 코코아, 후추 이런 게 전래되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는 향신료, 차, 면직물 이런 게 전래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랑로 개척 이후에 이런 게 들어왔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메리카 문명 살펴볼게요. 아메리카 지역에서 발달한 문명이라 해서 아메리카 문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마야 문명도 저 멕시코 쪽에 있어요. 마야 문명은 교과서에 있는데 아직 평가원에는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혹시나 내신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해 봅시다. 마야인들이 만든 문명이에요. 그래서 피라미드형 신전, 천문학도 발달했고, 영과 20진법이라는 발달된 수학 기법을 사용했대요. 근데 마야 피라미드 여러분 한 번씩 본 적 있을 거예요. 꽤 유명하거든요. 근데 셋째는 인구 증가, 토지 부족. 인구가 증가하면 토지가 부족하고, 기후 변화로 10세기부터 쇠퇴했대요. 그냥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아스테카 제국. 이건 13세기에서 14세기에 많이 발달했어. 어디에서 발달했냐면 멕시코원 여기 쪽에서 발달했어요. 수도가 테노치티틀란이야. 수도는 꼭 알아야 돼요. 수도로 키워드를 많이 주거든요. 자, 그러면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는 신권 정치. 왕이 제사장, 종교 지배자의 역할까지 하는 걸 신권 정치라고 하죠. 문자는 그림 문자. 그리고 여기 달력도 사용했대요. 과학기술만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피라미드가 있었대요. 아스테카 피라미드 또 뭐 꽤 유명한데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보시면 사진 꽤 많아요. 그래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멸망했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코르테스에게 멸망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잉카는 여기 페루 지역에 지금 여기가 페루고 지금의 칠레거든요.
칠레까지 있었던 꽤 큰 문명이었네요. 자, 잉카 제국부터 보겠습니다. 안데스권 수도가 쿠스코예요. 쿠스코. 그다음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뭐 정복 활동해서 여러 지역을 정복하고 이렇게 넓죠. 제국이 보니까. 그래서 넓은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도로망을 정비했다고 합니다. 문자 요게 키워드로 자주 나오거든요. 새끼줄 선지로 매듭. 그러니까 줄을 매듭으로 묶어서 숫자랑 문자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는 없었지. 요걸로 의사소통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과학기술은 역법, 직물업, 건축술이 발달했대요. 농업은 우리 계단식 밭을 활용해서 뭐 감자나 옥수수를 주로 재배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관계수로도 있었대요. 계단식 밭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어디 가면 있던데? 어쨌든 이렇게 층층이 나눠져서 농사짓는 계단식 밭입니다. 건축에는 쿠스코의 태양신전, 태양을 기리는 신전과 마추픽추. 여러분 이거 유명하죠? 나도 한 번도 안 가봤어. 가보고 싶은데 고산지대에 있는 고산도시죠? 그 마추픽추 유적이 유명하다.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 가봤어요. 저도 아직.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멸망했냐면 피사로라는 인물한테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코르테스나 피사로는 이건 사담인데 국가에서 파견한 군인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군대 회사를 차려서 이 땅을 정복하려고 갔던 인물들이에요. 네. 자,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어. 그거 뭐 말로 못해. 근데 그래서 이 아메리카 문명 파괴된 게 영화에 많이 나와요. 내가 봤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건, 여러분 블랙팬서 2 봤어요? 거기에 보면 그 파란색 애들 뭐지? 그 바다에 사는 애들? 걔네들이 그 이제 이 에스파냐 애들 때문에 아메리카 문명에 살다가 쫓겨나서 바다로 들어간 애들이잖아요. 그런 영화가 많다. 뭐 더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앙로 기척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혀가 엄청 꼬이네요. 다음 절대왕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절대왕정입니다. 절대왕정의 뜻은 왕권이 제일 강했던 시기를 의미해요. 유럽에서 왕의 권한이 강했던 시기, 왕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던 시기를 절대왕정이라고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절대왕정, 유럽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 왕이 입법, 행정, 사법권을 장악해요. 왕의 권한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다. 중세 봉건국가에서 근대 국민국가. 근대에 가면 왕이 없죠. 이제 국민이 주인인 국가야.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있는 과도기적인 성격의 국가다. 약화된 봉건기족과 성장하는 시민 균형 사이에 성립한 체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페이지는 절대왕정의 배경이거든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 시험에는 여기보단 뒤에 왕들의 업적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는 절대왕정 배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도. 이 절대왕정을 뒷받침하는 제도는 딱 두 가지가 있어. 관료제와 상비군. 관료제는 보면 왕에 충성스러운 관료들이에요. 이제 무조건 왕의 말 잘 듣고 왕이 시키면 다 하는 충성스러운 관리. 봉건 귀족들은 그전에 왕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왕의 신하로 들어왔기 때문에, 왕의 관료로 들어왔기 때문에 왕의 말을 잘 듣게 됩니다. 그리고 상비군. 예전에는 왕이 군대가 거의 없었어. 주로 이제 밑에 봉건 귀족들한테 군대를 빌려다 썼지. 걔네들은 군사적 충성의 의무가 있긴 했으니까, 그래도 남의 군대 빌려 쓰는 것보단 내 군대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내 군대가 있어야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언제든 전쟁에 투입 가능한 지역 군인이 있었다. 오케이? 이 두 가지가 절대 왕정을 뒷받침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거 운영을 하려면 사실 돈이 또 필요해요. 대한민국도 보면 공무원, 이게 관료제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상비군이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사람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운영 비용을 위해 조세 제도를 정비해서 전국에서 세금 조세를 걷었다. 자, 그렇고 사회 계층의 변화. 그럼 시민들은 어떻게 변화했냐?
시민들은 상공업에 많이 종사를 해요. 그래서 이 상공업 하는 사람들은 뭐가 많아? 돈이 많아. 그래서 왕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돈도 좀 후원금도 많이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은 왕한테 재정 지원도 하고 정치적으로 지지해. 우리는 왕 지원한다. 그럼 그 대가가 뭐야? 시민들도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 계층을 보호해. 그리고 얘네들이 상공업이랑 대외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윈윈 관계지. 아시겠죠? 그럼 시민 계층이 성장합니다. 자, 봉건 귀족. 이제 전투 방식도 변화하고 대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비군도 등장해서, 그리고 또 관료제도 있죠. 그래서 봉건 귀족의 정치 군사적 역할이 축소됩니다. 대신 사회 경제적 특권은 나름 유지를 해요. 사회적으로 귀족이다 이런 인식은 계속 유지되고 경제적으로 특권도 계속 존재합니다. 세금 안 내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사상적 배경 두 가지 살펴볼게요. 이거 보면 이건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왕권신석과 중상주의는 사상적으로 절대 왕정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볼게요. 왕권. 이거 동아시아에 가면 천병사상이라고 있어. 똑같아요. 왕의 권한은 누가 준 거야? 하늘이 신이 준 거야. 그러니까 너네 내 말 똑바로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나 저기나 똑같은 거죠. 아시겠죠? 다음 중상주의. 상업과 무역을 통해 국가의 부를 늘리는데, 국가의 부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로 금과 은을 많이 확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 금과 은이 많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역을 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더 많아야 돼. 우리가 흑자를 내야 돼. 아시겠죠? 그 은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잖아. 수입은 적게, 수출은 많은데. 그러면 우리의 금이 더 많아지겠죠? 금과 은이. 그래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얻지. 이러려고 뭘 하냐? 보통 국내 산업 육성 및 보호. 완성품을 수입하고, 완성품 수입하는 거나 원료 수출하는 걸 금지해요. 이해가? 그냥 값싼 원료만 수입하고 완성된 비싼 물품만 수출하는 거지. 아시겠죠? 완성품 수입하면 비싸잖아. 그래서 수입 안 하고, 원료 값싼데 수출하면 걔네들은 또 싸게 사서 상대 국가는 비싼 물건을 만들겠죠. 그거를 금지하는 거예요. 이 동시에 금지하는 거야. 이 두 개를 금지해. 알겠죠? 그리고 관세 장벽. 관세를 매겨서 수입품에는 관세를 매겨가지고 비싸게 받습니다. 그리고 해외 식민지를 차지해서 거기다가 본인들 물건을 팔아요. 이렇게 해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억제합니다. 이 방법을 무역 차익주의라 그래. 그냥 무역을 통해서 흑자를 얻겠다. 그리고 무역 차익주의를 통해서 금은을 확보해. 그 금은이 국가의 부의 원천이야. 금과 은이 많을수록 국가의 부가 많은 건데, 그거를 중금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상주의의 구체적인 실전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90화. 자, 이게 절대왕정의 배경과 특징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건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야. 왕들의 업적을 다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서유럽의 절대왕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유럽이 절대왕정이 더 빨라요. 그거는 동유럽 가서 동유럽이 왜 느린지를 설명해 드릴게. 어쨌든 서유럽 절대왕정은 이전 배경에서 설명했듯이 그 배경에 입각해서 절대왕정이 발달합니다. 첫 번째 에스파냐를 볼게요. 유럽 최초의 절대왕정이야. 누가? 이 펠리페 2세가. 그래서 대제국을 건설해요. 아메리카, 이탈리아 북부, 네덜란드, 벨기에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얘네들 나중에 다 독립하죠. 자, 중요한 거 무적 함대를 구축해요. 뭐 전함과 대포로 이루어진 대함대라는데 매우 강력한 함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항공모함? 여러분 미국의 항공모함 알죠? 그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레판토 해전에서 누구를 이겨? 오스만 제국을 이겨. 여러분 이거 이 두 개는 시험에 4,000번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펠리페 2세가 포르투갈도 병합해요. 그러니까 펠리페 2세가 포르투갈의 왕이 돼. 근데 한 60년 정도? 뭐 그렇게 길진 않아요. 어쨌든 일시적으로 포르투갈을 병합했던 시기도 있었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고. 자, 쇠퇴. 일단 무적 함대가 패배합니다. 누구한테? 영국한테. 엘리자베스 1세한테 져요. 이것도 많이 나와.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펠리페 2세가 가톨릭 강요 정책을 실시해요. 네덜란드나 자기 식민지에서. 그것 때문에 펠리페 2세 죽고 난 뒤에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독립하게 된 거 아까 배웠었죠? 그리고 국내 산업의 육성에 좀 부진하면서 펠리페 2세, 에스파냐가 점차 쇠퇴합니다. 다음 영국. 펠리페 8세는 수장법. 아까 얘기했죠? 영국 국교의 수장은 영국 왕이다. 그리고 해군도 육성합니다. 중요한 건 엘리자베스 1세예요. 여러분 펠리페 2세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 통일법을 반포해서 영국 국교회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무적 함대를 격파하죠. 누구랑? 에스파냐.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건립해요. 그러니까 인도와 무역을 하기 위해 만든 회사인데, 물론 이제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동인도 회사가 많아요. 하지만 엘리자베스 1세의 동인도 회사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동쪽, 특히 동방과 무역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해외 시장 개척하는데 힘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은 모직물 공업도 육성하고 중상주의 전체에서 전개하고 화폐도 통일했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빈민구제법인데 이게 바뀐 교과서, 그러니까 2015 교육과정 2021학년도 수능 이후로는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어요. 교과서에는 있거든요. 1차 인클로즈 운동. 인클로즈 운동이 뭐냐면, 이 영국에서 모직물을 육성했다고 했잖아. 이게 모직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양을 많이 키워요. 그러면 그 양 키우는 곳에는 울타리를 치거든요. 양이 탈출하지 못하게. 이때 그 양 키우는 사람들의 주변 농경지, 농사짓는 땅까지 흡수해서 사서, 뭐 흡수하던 병합하던 사서던 그 땅까지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야. 양을 키우는 땅을.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 땅을 잃겠죠. 그러면 뭐가 돼? 백수가 되는 거야.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지을 땅이 없으면 백수가 돼. 그래서 이 인클로저가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는 방안으로 빈민구제법을 만들어. 인류 최초의 사회복지법이라 해서 사회복지학과 가는 학생들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빈민구제법도 알아두면 좋다. 혹시 몰라요, 언제 나올지. 평가원이 꼭 시험에서 안 내던 선지도 한두 개 이상은 꼭 내고, 안 내던 연도도 한두 개 이상 꼭 내고, 안 내던 소재도 꼭 한두 문제 이상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출제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소홀히 공부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프랑스 부르 왕조 개창 앙리 4세입니다. 앙리 4세가 부르 왕조를 개창하고 낭트 칙령을 발표해요. 아까 얘기했죠? 칼뱅파 신교도의 자유를 인정했다. 위그노의 자유를 인정했다. 시험엔 루이 14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태양왕을 자처합니다. 자기가 하늘의 왕이다, 이런 거예요.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곧 국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오글거려서 못하겠어요. 그냥 그렇다고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콜베르라는 재상을 등용해서, 국무총리라고 했죠, 재상이. 콜베르를 등용해서 중상주의 정책도 전개하고 상비군도 육성합니다. 그래서 루이 14세 옆쪽으로 콜베르를 등용했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도 건축해요. 이것도 많이 나와요. 베르사유 궁전은 바로크 양식에 입각해서 건축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낭트 칙령을 폐지합니다. 이거 폐지했다고도 많이 나와.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위그노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유를 줬다 뺐으면 열받죠. 그러면
이 위군호 다 탈출해, 프랑스에서. 근데 위군호, 칼뱅파 공부할 때 배웠지만 위군호들은 근면 성실해서 돈 버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얘들이 탈출하니까 프랑스 산업 그대로 폭락합니다. 돈 잘 벌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탈출하게 되니까 프랑스 산업이 침체돼요. 그리고 전쟁도 잦게 돼서 프랑스 재정난이 안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이 세 나라의 왕들 업적 꼭 알아두세요. 여기가 서유럽의 절대 왕정이에요. 자, 동유럽의 절대 왕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유럽 절대 왕정의 특징은 늦은 거야. 왜 늦었냐? 한 세기가 늦죠? 일단 상공업과 도시 발달이 늦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농노제랑 봉건 위주의 권한이 계속 유지됐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서유럽보다 무역이나 상업의 발달이 늦었기 때문에 농노제랑 봉건 귀족이 계속 유지된 거야. 그러니까 상공업으로 시민들이 돈을 벌어서 이 돈으로 자유를 사고 농노제에서 탈출하는 게 서유럽의 과정이었는데 동유럽은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시민계급 성장이 늦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왕들이 위에서부터 개혁을 실시하는 거예요. 왕들 입장에서. 왕들이 주도적으로. 아시겠죠? 동유럽은 이런 특징이 있었다. 자, 그러면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절대 왕정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프리드리히 2세부터 살펴볼게요. 프로이센의 왕인데 프로이센이 이름이 이제 등장하죠. 프로이센이 어디냐면 이 신성 로마 제국 중에 제일 잘 나가던 국가예요. 근데 그냥 독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신성 로마 제국은 아까 베스팔렌 조약 이후로 큰 의미가 없었죠. 물론 이제 나폴레옹 때 가서 본격적으로 해체되는데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프로이센이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거의 지금의 독일과 비슷하다. 위치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계몽사상을 수용합니다. 계몽사상은 우리 시민혁명 전에 배울 거예요. 어쨌든 근대로 가는 사상이야. 그래서 본인을 국가 제일의 공복이 심부름꾼이에요 라고 합니다.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다. 그리고 종교 관용,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고 산업을 육성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왕위 계승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당연히 오스트리아랑 싸웠겠죠. 그래서 슐레지엔이라는 지역을 차지해요. 이거 시험에 4000번 나오니까 꼭 알아줘야 돼. 슐레지엔 갖고 장난치면 여러분 너무 헷갈려요. 이것도 나중에 1차 대전 이후에도 나오니까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폴란드를 분할 점령해. 누구랑? 러시아랑 오스트리아랑. 근데 오스트리아의 왕은 몰라도 되는데 러시아의 왕은 예카테리나 2세예요. 얘 2세만 쓸게요. 예카테리나 2세랑 프리드리히 2세랑 우리가 몰라도 되는 오스트리아 왕이랑 셋이 폴란드를 나눠 먹은 거야. 아시겠죠? 상수시 궁전, 로코코 양식에 익숙한 상수시 궁전도 건축합니다. 다만 이제 농노제를 유지해요. 기초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 다음 마리아 테레지아. 이 양반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에서 전쟁에 패배해서 프로이센한테 슐레지엔을 넘겨줍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문화적으로 번성했다고 하네요. 마리아 테레지아는 교과서에 별로 안 나오지만 우리 역사학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분에 관련된 책도 많으니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요세프 2세인데 계몽 군주를 자처했어요. 그래서 내정개혁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썩 성공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러시아 페트르 대제도 시험이 많이 나와요. 서유럽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이 좀 발전돼 보이는 거야. 페트르 대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서유럽의 선진 문화나 제도를 많이 수용해. 대표적인 게 면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내정개혁도 하고 군비 확장 정책도 추진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건 그로 천도한 거예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서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좀 서유럽의 문물을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천도합니다. 그리고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에서 승리해서 발트해로 진출해요. 그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바다가 발트해잖아요. 거기까지 러시아가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압박해서 흑기 북부로 진출하고 네르친스크 조약을 청 강의자랑 체결해요. 여러분 이거 표트르 대제인 줄 몰랐죠? 우리 청나라 할 때. 그래서 청과 국경선을 확정합니다. 이거 혹시 언제 나올지 몰라. 요즘 막 동서양 융합한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나올만 하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좀 여러 인물을 복합적으로 내는 것도 유행해요. 그래서 나는 이거 폴란드 분할도 문제로 내면 어려울 것 같아. 어쨌든 이런 부분 약간의 예측 아닌 예측 해봅니다. 자, 예카테리나 2세는 역시 계몽군주를 잘 처했고 내전 개혁을 많이 시도해요. 그리고 폴란드를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여기는 프리드리 2세죠랑 나눠서 점령을 합니다. 동유럽 절대 왕정도 꼭 여기도 시험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별표친 인물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왕들의 업적도 한 번씩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절대 왕정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